유세중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트럼프의 측근들은 트럼프 당선 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왔기에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은 암살 시도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이전 수치보다 10% 상승한 70%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불과 16%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가 가장 근본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북한에 증대하는 도발에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캠프 내에서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는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30일에는 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회의 간사인 로저 워커 위원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고 이를 한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즉 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함께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과 한반도 작전을 총괄하는 현 인도태평양 사령관 사무엘 파파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관한 질문에 잠수함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식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이며 우리의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만약 작전 분석 결과가 한국의 핵잠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이자 고도의 기술을 지닌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동등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동맹국인 한국의 자체적인 군사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는 중국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도널드 전 대통령은 비공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였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폭격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션조어는 중공이 대만 포위 훈련을 대충 끝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중난하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발언은 당선된 후 중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중국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패는 트럼프의 발언이라 중국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을 선포하며 대화웨이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 및 ASML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대중국 무역 관세 등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매우 큰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재집권할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 이상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경 폭격 발언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한 참수 작전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세계 부동의 패권국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진영의 공언대로 한국군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거나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한국군과 공유하게 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붕괴 시 핵무기로 한국군을 위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중국 해군 및 공군은 한국 해군 및 공군을 상대해야 하는데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KF-21 4.5세대 전투기를 대량 배치하고 있는 한국군, 여기에 주한미군까지 동시에 중국군이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중국은 미중 패권 전쟁은커녕 대한민국과 일본 등과의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기에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미국의 상대가 아닌 동북아 3국의 라이벌 경쟁 구도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군비,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미국이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이 지닌 자체적인 군사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림팩에서 매년 리더십과 참여 수준을 높여가고 있어 차기 구성 군사령관의 가장 강력한 후보이며 한국의 야망을 볼 때 인태 지역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중추적인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미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넓은 책임 지역을 갖고 있는데 이는 지구 면적의 52%에 해당합니다. 지구 절반인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한국은 가히 전 지구적 중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최근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네티즌들은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한국이 핵무장을 하여 고조되는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해외
군사 매체들의 한국 방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 메이스는 자신의 SNS에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한국은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핵개발 과거 교리를 따라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무5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핵 보유를 찬성하는 댓글을 가득 게시했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남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은 과거에 그것을 막았지만 그들의 반대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마 한국은 거의 80년대에 폭탄을 가졌으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거야.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2-3년 안에 억제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친 동네인데 사우스코리아가 그들을 쫓아가는 건 정당해. 하지만 예상 못한 결과도 뒤따를 수 있어. 지금 당장 하세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한국의 미사일은 매우 인상적이며 핵탄두를 장착하여 공산주의가 점령한 북한과 중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30개국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감히 한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냐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여기서 핵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 추측은 사우스코리아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북한이 전면적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 비축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침략당하지 않으려면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핵무기가 최고의 억지력입니다. 다만 제3차 세계대전이 인구가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핵공격에 대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죠. 한편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상상하기 힘든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하긴 누가 똥풍선을 보낼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염치도 없이 말이죠. 이는 지난 11일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 성명에서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며 미핵 자산의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하기로 한 데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참 다행인 게 북한이 조용했으면 야 이거 뭔가 잘못된 협약일 거라 느꼈을 텐데 이처럼 반발이 거세니 안심이 됩니다. 역시 북중서의 신뢰성을 새겨치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난 2015년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은 원자력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비공개 보고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를 배포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결심한다면 5년 내에 수십 발의 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사실 이 5년이란 예측은 오히려 한국의 핵 능력을 한참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5년에 수십 발이 아니라 1년에 수백 발도 가능하죠. 핵폭탄 기술은 이미 70년이 넘은 기술로서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도 50년 전에 핵무장을 마쳤습니다. 인도가 아닌 파키스탄도 허허 벌판에서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론 핵실험 한 번 하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보다 과학기술이나 산업 기반이 한참 뒤처지는 북한도 핵무기 체제 완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지경인데요. 원자력 미사일 강국인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릴 것이고 최소 5천억에서 최대 1조 원이 들 것입니다. 여가부 예산으로 1조 7,234억 원을 쓰는 대한민국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참에 폐지하고 그 돈 돌리면 되겠다. 특히 월성 4기의 중수로가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저장된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25톤이 넘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데 중급 기술로 한 발당 5kg을 쓴다면 5,000발을 만들 수 있고 고급 기술로 한 발당 2.5kg을 쓴다면 1만 발의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전세계 핵탄두 1만 5천 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 북중 러일이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할 만하죠.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21기 경수로를 포함하면 최소로 잡아도 2만 발이니 우라늄 농축 없이 플루토늄 재처리만으로도 세계 핵무기 최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강폭탄이나 수소폭탄에 들어가는 중수소나 삼중수소도 이미 갖추고 있는데요.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는 자연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칠레와 볼리비아로부터 축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 리튬을 수입하기로 이미 계약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초전산 핵탄두를 정보기술 강국답게 증강현실에서 실현하고 개량한 다음 초정밀 제작 도면을 홀로그램으로 형상화해 3차원 인쇄기로 찍어낸 다음 파괴역학, 구조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방사선 시험을 거쳐 부품별로 잘라 전산 수치 정밀 가공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한국은 이미 고리, 월성 등의 2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며 체르노빌,
사실 후쿠시마로 흔들린 러시아와 일본을 제치고 3대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기술력은 핵무기를 가진 영국과 중국보다 앞서며 최근 국제 원자력 연구 보고서에서는 프랑스를 뛰어넘는 안정성과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즉 한국의 자체 핵 보유는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눈에는 눈, 핵에는 핵.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이상하게 원거리 공격 정확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일례로 나라를 대표하는 무기가 중국은 창이고 일본은 검이라면 한국은 활의 민족으로 불릴 만큼 원거리 공격에 능한 민족이었는데요. 오늘날까지 양궁 국가대표 선발이 올림픽 금메달 획득보다 어렵다는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거리 공격 끝판왕 대한민국이 만든 유도 로켓이 현재 전 세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16년 양산 이후 현재까지 모든 실사격 테스트에서 100% 명중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비궁 유도 로켓인데요. 대한민국 완제품 무기 중 최초로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데 2019년부터 약 5년간 미국 국방부가 실시한 FCT 시험 평가에서도 100% 명중에 성공하며 관계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최초 진행된 FCT 1차 시험은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춘 수영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총 4단계, 즉 한국과 미국 퀘스트, 샌디에고, 하와이에서 각각 실사격 테스트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된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비공은 6발 모두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는데요. FCT란 미국 국방부가 전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까다롭고 긴 시험들을 모두 통과한 해외 무기들은 사실상 가장 유력한 수입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이번 하와이에서 열린 시험은 미 해군이 새롭게 설정한 미래 작전 개념의 실사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무인 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 수상정에 탑재된 유도로켓 비궁 발사로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특히 마지막 FCT 시험에서는 리사 프란치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헬기를 통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비궁 실사격을 보기 위해 테스트 장소에 참관했는데요. 그는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비궁에 대한 미 해군의 관심과 기대를 밝혔습니다. 당초 한국에서는 비궁을 지상 발사 체계에서만 운영해왔지만 이번에는 미국 테스트론사에 무인 수상정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통합하였고 해상 운용성 검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비궁 개발 제조업체인 LIG 넥스원은 FCT는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요구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며 미 FCT를 100% 명중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미 해군과 소요 재개 활동을 착수했으며 미 해군이 검토 중인 무인화 운용 개념에 발맞추어 사업화를 진행 중으로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 소요재기,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았지만 대한민국 무기 최초 완제품 미국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약 반세기 만에 세계 무기시장 원탑인 미국의 첨단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비궁은 원래 70mm 즉 2.75인치 로켓을 유도 로켓으로 개조한 무기로 사실상 미사일이지만 무유도 로켓을 유도화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유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궁은 길이 1.9m, 무게 15kg로 소형화된 사이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될 수 있으며 또한 한 번에 5개에 달하는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유독 비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애당초 미 해군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우전을 통해 가성비의 제품이 고부가 가치를 지닌 무기를 파괴하는 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당시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USS 콜은 후티 반군의 자폭 보트에 의해서 크게 피해를 겪으며 무려 15명의 미 해군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소형 선박이나 수상 드론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목적으로 싸게 그리고 많이 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현지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가성비 갑인 70mm 무유도 로켓을 개량해 유도 로켓으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APKWS 발전형 정밀 사격 시스템인데요. 70mm 무유도 로켓의 앞부분에 레이저 유도 장치를 장착해 유도 무기화시킨 것입니다. 헬파이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도 22,000달러, 한화 3천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레이저 유도 방식은 한 번에 하나씩만 표적을 맞출 수가 있었고
레이저의 한계로 인해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해수면 위에서는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레이저 유도 방식 대신 열 영상 탐색기를 이용하는 방식인 로거 플랫폼 개발에 나서는데요. 쉽게 말해 제블린 혹은 형궁의 해상용 미니어처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열상 탐색기를 이용해서 목표물을 발생하면 그 영상 데이터를 로켓이 입력한 후 관성 유도로 목표물을 향해 가다 미리 입력된 영상과 로켓 내 탐색기가 촬영한 영상을 대조해 확인 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일단 발사가 되면 그냥 도망쳐도 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이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이 개발을 천명할 당시 우리나라 역시 서해 지역에서 활개치는 북한의 공기부양전 기습 공격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고, 2000년대 초 결국 한미 연합으로 공동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로거 프로젝트는 아이러니하게도 미 해군의 프리즘 대한미사일 사업에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공동 개발은 취소되었는데요. 기껏 미국이 같이 하자 해서 했더니만 당사자가 빠지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역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나 한국은 끝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2011년부터 ADD 및 LIG 넥스원 주관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비궁이죠. 발사 후 망각형 무기치고 꽤나 저렴한 발당 4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블린이나 형궁은 발당 1억원 정도이니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원래 원했던 무기인 만큼 현재 미국과의 수출 계약도 오가고 있는 것이며, 미국 이외에도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들이 사용하는 무인 수상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서도 비궁은 최고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궁을 수입해 자국의 함정에 장착하였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고속정 탑재 무기로 비궁을 수입하였죠. 특히 이번 러전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이 세바스토폴 항 내부로 진입하여 러시아 흑해 함대의 여러 함선에 피해를 준 실사례가 나오면서 그 대응책인 비궁체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군 입장에서도 비궁의 개발은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2000년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콜이 피격당하는 순간 눈이 번쩍 떠지며 무인 수상정 개발에 본격 착수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해군 무인 굴기를 선포했던 중국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200톤급 무인 수상정 첫 운행을 실행했으며, 최근에는 완산도 해역에서 무인 수상정이 군집으로 운영되는 다중협업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총 56대의 소형 무인 보트가 편대를 형성하고 지시에 따라 빠르고 균일하게 항해했는데, 항해하는 동안 섬과 암초를 자유롭게 피하고 다리를 건너며 집단 선회를 하고 자율적으로 진영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중국은 무인화 기술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무인 수상정 기술은 아직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무인 기의 경우는 중국이 세계시장 과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이자 전차 킬러로 등극한 드론의 대부분은 모두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전선에서 소모하는 일회성 무기는 중국 DJI가 만든 민수용 드론을 수입한 후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러시아 전차 대부분을 파괴한 것이 중국산 드론. 현재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의 70-80%를 중국 DJI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DJI사의 드론을 사용하면 위치 정보, 비행 경로, 표적 정보, 카메라 영상 등과 같은 모든 정보가 중국 본토에 위치한 DJI 메인 서버로 가게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고가인 미국산 드론은 오히려 러시아 전파 방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드론이 선택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의 무인 기술, 특히 무인 수상정 USV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가성비 좋은 민수용 USV는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서해에서 활개치고 있는 인민해방군 소속 해상민병대의 지원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유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나라가 거대한 무기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궁은 지난 5년간 진행된 실사격 테스트에서 단 한 차례의 불발률도 보이지 않을 만큼 뛰어난 유도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비궁의 유도 능력을 좌우하는 눈, 즉 적외선 카메라 센서에서 한국 강소기업 i3 시스템즈가 개발한 냉각형 적외선 센서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인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을 보유한 i3 시스템은 무기 선진화를 이끈 냉각형 적외선 영상 센서까지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는 전 세계 6번째의 쾌거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아직 개발해내지 못한 기술이죠. 형궁, 비궁과 같은 유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로 쏘아올린 위성에도 탑재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우수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 잡음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냉각형 센서를 영하 200도 정도의 극저온까지 내려서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민감하게 열 반응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감지해 신호를 보내면 그것을 하나의 칩으로 모으고 또다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도 필요한데요. 이 최첨단 기술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냉각형 센서입니다. 비냉각형 같은 경우에는 0.05도 정도로 열 잡음을 분해하지만 냉각형 제품 같은 경우는 0.02도 정도로 분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온도 분해 능력 자체가 미세한 온도 차이를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교해 봤을 때 화질이나 선명도에 있어서 냉각형이 비냉각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군사무기에 장착된 비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밤이든 낮이든 지상이든 해상이든 우기든 건기든 바위든 상관없이 모든 표적에 대한 정확한 탐지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세계 최고의 적외선 센서가 탑재된 비공으로 인하여 수십 대의 중국산 무인 수상정이 서해를 침범하더라도 정확한 피할 식별 및 탐지로 동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미국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한 줄평, 상대에게 비수를 꽂는 활, 비궁, 사실상 한국의 치트키. I would say it's a really important development. It is a considerable step forward from South Korea's prior indigenous space launches. You know, it's a substantially larger rocket. It uses an indigenously developed engine, and it was a remarkable demonstration of the space launch technologies. It's still the case that it's much more cost effective for a country to pay other countries to launch its own satellites than it is to develop a space launch vehicle. So, and it's pretty clear in the way that South Korea has characterized this program and even this latest launch that, again, there's a big element of this is, national pride and prestige and sovereignty and that sort of thing. Then what matters is, how good a satellite can you make within the weight parameters that rocket can lift. And again, it shouldn't be surprising that, South Korea can have a much more sophisticated satellite for a given weight class than North Korea can. They've now had 2 successful launches. They're moving ahead. So, and I think this has got to be really bad news for Kim Jong-un,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he's talked for years about wanting to be a country that can put satellites into orbit.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이전을 약속한 가운데 한국은 비밀리 ICBM의 핵심 요소인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전이 이제 남북한의 핵전쟁으로 변모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한국은 어떤 파괴적인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에서 북한은 테러 지원 관련 구체적 보상 획득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수사적, 외교적, 군사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왔고, 특히 소모성 무기인 탄약, 포탄, 로켓의 지원은 장기 소모전인 러우 전쟁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즉 북한은 보상 요구 시점으로 자국의 테러 효용이 가장 큰 현 시점에 양국 정상의 만남을 선호했을 것이며, 이로써 김정은은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 이전과 군사동맹 복원을 요구했으리라고 INSS는 평가하고 있죠.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ICBM의 재진입 기술과 로켓 엔진 기술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최근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통해 드러났듯 자체 개발한 백두산 엔진의 기술력이 고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북러의 새로운 군사동맹 협정을 통해 북한이 만약 ICBM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고 자체 로켓 엔진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는 한국과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에 운반체인 ICBM 관련 기술을 러시아 측에 이전받게 된다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남북한의 군사 대립에서는 누가 더 먼저 ICBM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최우선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42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한국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ICBM 관련 기술에서 한국은 북한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리호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6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현재 2024년 세 차례의 성공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호의 핵심 기반 기술들은 ICBM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누리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추진 방식, 구조, 단분리, 유도항법 제어 등 대부분 기술에서 일치합니다. 발사 후 지상으로부터 200km의 대기권을 넘어간 후 목표 궤도에 진입해 인공위성을 분리시키느냐, 아니면 1000km의 고도까지 계속 상승했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 낙하해 지상을 공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국 발사체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데, 러시아의 우주발사체인 로켓도 핵무기를 실던 ICBM의 위성을 탑재한 것이며, 한국이 2015년 발사한 아리랑 3A 위성도 우크라이나 드네프르 발사체를 이용했는데, 드네프르가 소련이 만든 R-36 IC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켓의 자체 성능만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은 북한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8형의 경우 러시아의 RD-250 엔진을 역설계에 만든 백두 엔진 두 쌍 2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진의 추력은 160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RD-250 엔진 한 쌍의 추력은 90톤, 따라서 노즐 하나당 추력은 45톤가량 됩니다만, 역설계한 백두 엔진은 이보다 추력이 다소 낮아서 한 쌍이 80톤, 노즐 하나당 40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누리호 1단 엔진의 추력은 무려 300톤으로 북한 화성 18형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누리호 엔진은 75톤 추력 엔진 4개를 묶은 것으로 75톤 엔진 하나로 구성된 2단 엔진과 7톤 엔진 하나인 3단과 합쳐져 1.5톤 무게의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특히나 최근 북한은 연이어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엔진의 낮은 성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북한은 호기롭게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발사한 시간 30분 만에 신형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고, 일본과 한국의 감시 장비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사된 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폭발한 이유는 북한이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케로신 조합 엔진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하이드라진과 적연질산 조합의 물질들을 연료로 사용해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누리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액체산소와 케로신 조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위 기술의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죠. 북한이 그동안 사용해온 하이드라진과 질산 혼합물은 로켓 설계가 간편하고 연소 시 추력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우주개발 초기에 널리 사용되어 왔었는데, 이 연료의 유독성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해당 연료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유독성으로 인민 한 명 죽던 말던 뭐 쏘아 올리면 그만일 텐데 왜 갑자기 액체산소와 케로신 조합으로 방향을 바꾼 것일까요? 바로 하이드라진 적연질산 조합은 액체산소 케로신 조합보다 비추력이 낮아 연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대형 탑재물 운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1톤 이상의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현재 역설계한 RD-250 백두 엔진 추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연료 방식을 보다 강력한 추력을 낼 수 있는 액체산소 케로신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액체산소는 극저온의 상태에서 저장해야 하므로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북한은 이번 실패로 그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증명되었으며 급히 푸틴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백두 엔진의 완성을 위한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액체산소 케로신도 결국은 액체연료 발사체인데, 이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고체연료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 차례의 고체연료 발사체로 사 위성까지 탑재한 채 발사하여 성공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이처럼 로켓 성능 자체에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한국이나 북한이나 ICBM의 개발이 끝났다고 할 수 없는데, 바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성 발사체는 목표 고도에 위성을 올려두면 임무를 마치지만, ICBM은 목표물 타격을 위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야 하는데요. 낙하하는 ICBM의 비행체와 탄두는 대기와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공기 저항을 이겨내고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도, 항법, 제어 시스템, 그리고 열 보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과 북한 중 누가 이 재진입 기술을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러시아, 미국의 미사일 경쟁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ICBM의 핵심인 재진입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7년에 적용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카이스트 주관으로 사용 연한이 다 된 구형 위성 우리별 2호와 3호를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우리별 2호 수거 과정에서는 수거 위성을 똑같이 쏘아 올려 속도를 맞춰 가까이 다가가는 랑데뷰 기술을 적용할 것이고, 이후 우리별 2호와 수거 위성을 일체화하는 도킹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2027년 6번째 누리호 발사 시 우리별 3호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지구로 귀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바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죠. 누리호 6차 발사 시 우리별 3호에 리엔트리 캡슐을 씌우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개발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즉 누리호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2027년에는 사실상 한국의 ICBM 기술이 개발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한국은 늘 그렇듯 군사적 이유가 아닌 샘플을 귀환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누군가 그랬는데요. 한국이 기술 개발 목표를 세웠다면 그건 이미 개발 중이라는 것이고,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개발이 끝난 것이며, 개발이 끝났다고 선언한다면 이미 다음 성능 개량 기술 절반 이상 확보된 것이라고요. 참고로 한국의 핵 개발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한국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기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병신과 머저리. 오늘의 한 줄평.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다소 좀 파괴적인 어떤 그런 기술의 개발, 그런 데도 좀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